이때 시대 청년 카이도는 괴물에게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짐승이 돌진하자 재빨리 피하지만 짐승은 벽에 부딪히며 벽돌 조각들을 떨어뜨립니다. 카이도는 벽에 박힌 짐승이 머리를 빼내 다시 자신을 쫓는 것을 지켜봅니다. 10년 전 도쿄 한복판에 지하세계로 통하는 소용돌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소용돌이에서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나타났고 모두 알 수 없는 바이러스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캐리어로 알려졌고 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포함해 인간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 전역에 작은 소용돌이들이 나타나 캐리어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카이도처럼 힘없는 자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도록 달리는 지금 카이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여동생이 감염된 이후로 줄곧 도망치며 살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카이도는 그의 불행을 오락거리로 여기는 다른 남자들 옆을 지나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화자 중 하급이라 동료들에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들 중에는 도끼를 든 남자가 있는데 그는 일종의 금빛 에너지로 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정제된 캐리어로부터 백신을 접종받은 후 특별한 힘을 각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힘을 불어넣은 도끼를 던지고 카이도는 간발의 차로 위기를 넘깁니다. 다행히도 도끼는 캐리어를 치명적으로 타격했고 3급 정화자 고다이는 기뻐합니다. 그는 캐리어의 머리에 다가가 안에 반짝이는 것을 줍습니다. 그들은 캐리어로부터 얻은 붉은 돌에 정신이 팔려 뒤에서 숨을 고르는 카이도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미즈노라는 젊은 여성이 와서 고다이에게 이 지역의 모든 캐리어가 제거되었고 터널의 소멸이 확인되었다는 보고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고다이는 팀원들에게 정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카이도가 자신을 미끼로 사용했기에 작전이 쉬워졌다는 말을 듣게 합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느낍니다. 나중에 카이도는 병원 대기실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계좌에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즈노가 그의 옆에 앉아 감염 검사 결과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카이도는 의무적인 작전 후 검사가 귀찮다고 말하자 미즈노는 그의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소리칩니다. 카이도는 특이 면역 결핍증이라는 자신의 상태를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캐리어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짐승에게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자신 외에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덕분에 캐리어에게 매력적으로 보여 완벽한 미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즈노는 그가 자신의 브레인뱅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안타까워합니다. 카이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가 정화자가 되는 길을 열어준 선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는 미즈노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미즈노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자신이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갑자기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달은 미즈노는 당황합니다. 그녀는 음료수를 사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그를 남겨두고 도망칩니다. 카이도는 어린 소녀에게까지 보호받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동생 미오가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미오가 냉정한 눈빛으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미오는 오빠가 여자랑 그렇게 잘 지낼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카이도는 미즈노는 동료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미오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도는 화제를 돌려 미오가 돌아다녀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는 오늘 캐리어들을 모두 없앴다고 말합니다. 미오는 오빠가 영웅이라며 자랑스러워하지만 갑자기 여러 번 기침을 합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며 오빠를 칭찬하는데 집중합니다. 그 말에 카이도는 자신이 사기꾼 같다고 느껴 슬퍼합니다. 카이도는 여동생을 안고 언젠가 병을 고칠 거라고 맹세합니다. 미오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호사가 미오를 방으로 데려가는 동안 남매는 서로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카이도가 차고 있는 시계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차원 터널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를 봅니다. 병원 바로 밖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차원문이 나타납니다. 고다이는 다시 해야 한다며 불평하지만 차원문이 적어도 자신의 분대 근처에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원문에서 늑대 캐리어의 머리가 나옵니다. 분대는 이전 싸움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챕니다. 더 많은 늑대들이 나타나면서 이 늑대들은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캐리어들이 돌진하자 분대는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고다이는 도끼를 휘둘러 한 마리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합니다. 강력한 타격에 캐리어는 날아갑니다. 팀은 환호하지만 대장은 공격 후 도끼가 깨진 것을 보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분대원 중 한 명이 정신이 팔려 이전에 날아갔던 캐리어에게 붙잡혀 물립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지만 다른 대원들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괴물은 순식간에 그를 죽이고 분대는 전례 없는 상황에 당황합니다. 고다이는 자신의 공격이 왜 통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도끼가 깨진 것을 보고 자신이 캐리어에 대한 면역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이 캐리어들에게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갑자기 죽었던 남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분대는 이상한 모습으로 일어서서 그들을 바라보는 남자를 공포에 질려 바라봅니다. 그 남자는 이제 미친 짐승처럼 그들에게 돌진합니다. 고다이는 놀라서 좀비가 된 남자를 도끼로 내리쳐 날려버립니다. 분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보통 캐리어들이 사람들을 산채로 먹거나 감염시켜 결국 죄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앞의 캐리어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좀비로 만들어버립니다. 고다이와 분대는 너무 무서워서 병원 쪽으로 도망칩니다. 그들이 병원에 들어오자 카이도는 이미 끝난 거냐고 묻습니다. 고다이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악마 같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카이도에게 미끼 역할을 할 때라고 말합니다. 카이도가 그의 말을 이해하려는 순간 그의 뒤 병원 유리 입구를 뚫고 수많은 젠 좀비와 캐리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카이도가 돌아설 틈도 없이 병원 안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이 인간을 공격하는 광경에 놀랍니다. 그는 그 광경에 정신이 팔려 고다이는 그 틈을 타 그를 짐승들 쪽으로 밀어냅니다. 분대는 카이도와 다른 사람들을 남겨두고 도망칩니다. 카이도는 괴물들이 결국 미오의 방까지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그는 좀비와 캐리어들에게 소리쳐 주의를 끌고 자신을 쫓도록 합니다. 그들의 주의를 끌었고 그는 재빨리 그들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는 놀라운 달리기 실력으로 정확하게 막고 있는 소파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는 길에 있는 클러치를 집어 던집니다. 좀비 하나가 걸려 넘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모두 넘어집니다. 한편 소용돌이 건너편 그림자 속 인물이 카이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인물은 카이도를 보며 입술을 핥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카이도는 한 여자와 아이가 좀비에게 공격받으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괴물에게 달려가 그들이 피해를 입히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여자는 아이를 안고 도망칩니다. 그는 여자가 도망치는 것을 안도감에 차 지켜봅니다. 그는 정신이 팔려 좀비들이 자신에게 다가와 왼팔을 먹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는 땅에 깔리며 더 많은 좀비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먹기 시작합니다. 카이도는 부모님의 죽음과 정화자로서의 불행한 삶 등 슬픈 기억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가 기억하는 좋은 기억은 미오와 함께 행복하게 손을 잡고 있던 때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동생의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 살아남겠다고 결심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시계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그의 바로 앞에 차원문이 열립니다. 그는 시계의 경고를 보고 오염 수치가 시청 290을 넘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소용돌이에서 그림자 같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데스 사이트를 들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시선을 돌리고 카토는 눈을 감고 충격에 대비합니다. 눈을 뜨자 그는 무사하며 모든 좀비들이 베어 쓰러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몇 초 후 시체들은 먼지로 변해 사라집니다. 정체불명의 구원자는 카토에게 평생 그 같은 만찬을 기다려왔다며 그를 너무 쉽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자는 여자임이 드러나고 그를 자신의 숙주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카이도는 여자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뒤에서 다가오는 좀비와 캐리어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여자가 손가락을 튕기자 카이도는 뒤에서 불쾌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좀비와 캐리어들이 땅에서 솟아난 붉은 가시돌기에 꿰뚫려 매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여자는 괴물들을 자신의 먹잇감을 훔치려든 불쌍한 패배자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가시돌기는 더욱 날카로워져 괴물들의 몸에 더 많은 구멍을 냅니다. 그녀가 손을 들자 가시돌기는 더 길어지며 카이도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고는 손을 내리자 가시돌기들이 폭발합니다. 괴물들은 흩어진 가시돌기 조각들 사이에 쓰러져 있습니다. 카이도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것들이 변형되어 생명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여자를 바라보며 그녀의 엄청난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카이도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붉은 에너지가 젊은 남자를 들어 올립니다. 그가 공중에 뜨자 여자도 함께 뜹니다. 그는 의심과 공포로 그녀를 쳐다봅니다. 여자가 순식간에 그의 뒤에 나타나 그의 뺨에 난 상처를 핥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감염시키기 위해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순식간에 그는 옥상으로 이동합니다. 얼굴과 팔의 상처가 스스로 치유됩니다. 그는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을 알아챕니다. 정체불명의 소녀의 얼굴이 나타나 그를 완전히 감염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티아라고 소개합니다. 카이도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티아는 그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캐리어냐는 질문에 그녀는 그에게서 캐리어의 전염 과정을 중화시킨 것이 자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은 고차원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무지한 짐승들은 저차원 바이러스라고 설명합니다. 카이도는 그녀의 힘에 매료되어 여동생도 치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5년 전에 여동생이 감염되어 그 이후로 입원해 있다고 말합니다. 티아는 그의 이름을 묻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를 치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남자는 대신 여동생을 가져가 달라고 애원합니다. 티아는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껴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몸을 떠날 생각이 없으며 그렇게 되면 그는 어차피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악마 같은 여자는 입술을 핥으며 그가 죽는 날까지 아주 천천히 조금씩 그를 먹어치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카이도를 가축에 비유하며 이것은 그의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라고 설득합니다. 한편 고다이는 병원 어딘가에 있으며 강등되었다는 이유로 전화로 통화하는 사람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다른 스와트 대원들은 그 대화를 엿듣고 캐리어들이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 자신들이 비난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또한 캐리어들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궁금해합니다. 고다이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가서 카이도를 찾습니다. 그들은 대장에게 그들도 그 남자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다이는 그들에게 카이도가 캐리어들을 병원으로 유인했다고 비난합니다. 그의 무서운 분위기는 분대원들이 질문 없이 그의 평가에 동의하게 만듭니다. 무서운 눈으로 대장은 카이도를 죽일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미오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장난기 어린 생각으로 미소 짓습니다. 한편 카이도는 미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티아는 그의 몸이 떨리는 것을 보고 무언가 그를 괴롭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캐리어에게 살해를 당했고 이제 캐리어와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싫어한다고 설명합니다. 티아는 자신이 그렇게 한 캐리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대답합니다. 흥분한 카이도는 그녀가 여전히 캐리어라고 소리칩니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좀비를 먹이라고 부르며 그가 좀비에게 물렸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사람이 먹이가 되면 몸속 바이러스가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인간을 갈망하는 괴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무지함 없이 먹이의 모든 신체적 이점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속삭입니다. 갑자기 카토의 오른손이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괴물 같은 형태로 변하며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없어 그는 옆벽을 치고 부숩니다. 티아는 그들의 유대감이 깊어질수록 그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악마 같은 표정으로 그녀는 그가 간절히 원했던 힘, 즉 캐리어를 죽일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티아는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의 손을 원래 크기로 되돌립니다. 비록 여전히 괴물 같은 모습이지만 분대원들이 나타나자 카토는 태연하게 행동하며 손을 뒤로 숨깁니다. 3명의 분대원들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병원 파괴에 대한 책임을 덮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소리칩니다. 그들은 그의 역할이 항상 미끼였기 때문에 단지 그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응수합니다. 카이도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그가 따르지 않으면 여동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카이도를 화나게 합니다. 그들은 그의 여동생이 지금 고다이와 함께 있으며 아마 울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카이도는 그들을 지나치려고 하며 비켜달라고 말합니다. 한 남자가 그에게 건방지다고 꾸중하자 그는 그의 얼굴을 정확하게 때립니다. 그는 그를 너무 세게 때려서 날아가 벽에 부딪힙니다. 의식을 잃은 남자가 쓰러지자 그의 뒤에 있는 벽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그는 어색한 자세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앞에서 괴물 같은 주먹을 움켜쥐고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카이도를 두려워하며 떨기 시작합니다. 카이도는 분대원들의 눈에는 괴물처럼 보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하려고 하자 그는 그의 얼굴을 때립니다. 이전과 달리 그는 그들이 벽에 부딪힐 때까지 주먹이 제대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마지막 한 명은 카이도를 뒤에서 잡아 팔꿈치로 조릅니다. 카이도는 그의 머리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바닥에 내던집니다. 그런 다음 그는 너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 젖히지만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리고 미즈노가 전화를 걸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전화를 받는 순간 소녀는 고다이가 그의 여동생을 납치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고다이가 주차장에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주차장에서 고다이는 미호의 의식 없는 몸을 들고 있으며 너는 그를 막으려고 합니다. 소녀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납치라고 말합니다. 고다이는 개의치 않고 그녀를 엄청난 힘으로 때립니다. 그녀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는 계속 걸어갑니다. 그런 다음 그는 미호를 그의 차 뒷좌석에 태웁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그는 카이도를 협회 본부로 유인할 계획을 검토합니다. 그는 카이도가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 생각에 기뻐합니다. 갑자기 카이도가 몇 층 높이에서 뛰어내립니다. 고다이는 그가 자신의 차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카이도가 그의 목을 잡자 놀랍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를 그의 차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내던집니다. 한편 티아는 그의 힘 때문에 그렇게 강해진 그를 보고 미소 짓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카이도는 미호를 확인하기 위해 차를 더 파괴합니다. 무사한 그녀를 확인한 그는 미즈노를 찾아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갑자기 고다이가 흥분하고 그의 얼굴이 변합니다. 티아는 카이도에게 그가 감염되었고 곧 먹이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알립니다. 그가 물린 사실이 드러나고 그의 유일한 목표는 카토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는 공격하지만 카토는 계속해서 피하며 그의 좌절감과 충동성을 더욱 키웁니다. 카토는 그에게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하지만 그는 계속 공격합니다. 카이도는 맨손으로 도끼를 맞고 고다이에게 그의 누이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증오하게 만든 이유를 묻습니다. 고다이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증오와는 상관없다고 그의 누이를 끌어들이고 그를 죽이는 것은 단지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일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카이도를 조롱하며 그의 누이를 납치할 때 그녀에게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공포를 목격했습니다. 카이도는 격분하여 그의 소나기에 고다이의 도끼 금속이 갈라집니다. 팀장이 그를 차지만 카이도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도끼를 휘둘러 카이도를 끝내려 합니다. 그때 그는 도끼의 날이 손잡이에서 빠져 땅에 떨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악마의 눈처럼 변한 카이도의 눈이 고다이를 응시하고 그는 전력으로 그의 배를 강타하여 그를 날려버립니다. 그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카이도는 즉시 그의 얼굴을 발로 찹니다. 그 힘은 너무 강력하여 고다이는 공중에서 팽이처럼 회전합니다. 티아는 감탄하며 그 공격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말합니다. 고다이는 이제 생명이 없는 듯 보이고 카이도는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감염된 팀장이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천천히 그의 몸은 더 크고 기형적으로 변하며 카이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감염된 자는 새롭고 거대하며 붉은 몸으로 괴물처럼 변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완전히 변신한 그는 카이도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카이도는 재빨리 막지만 강한 힘에 밀려 뒤로 날아갑니다. 티아는 그에게 고다이가 먹이로 완전히 변신했으며 한때 인간이었던 그를 끝낼 것인지 묻습니다. 괴물은 그의 차에 다가가가가군 잠든 너에게 다가가가며 입을 벌립니다. 티아의 놀라움과 달리 카이도는 오른팔을 뻗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던지고 머리를 뒤로 넘깁니다. 다른 기운을 풍기며 그는 위험할 정도의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하고 괴물을 경계하게 합니다. 그 에너지로 그는 티아가 전에 사용했던 죽음의 낫을 만들어내고 캐리어 여성을 기쁘게 합니다. 카이도는 낫을 단단히 잡고 누이를 지키기 위해 누구든 사냥할 것이라고 티아에게 대답하며 은밀하게 전투를 준비합니다. 고다이였던 괴물은 무분별한 분노로 카이도에게 돌진합니다. 티아는 그의 숙주가 어떻게 대처할지 보고 싶어하며 카이도는 괴물의 공격을 예상합니다. 괴물이 가까워지자 카이도는 낫을 돌려 주먹을 베어버립니다. 잘린 손은 먼지로 변하여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괴물은 다른 포효를 내지르며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카토는 그것을 피하고 끊임없는 공격을 계속 피합니다. 티아는 그에게 먹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므로 죽을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카토는 공격적으로 나서기로 합니다. 그는 낫의 끝을 괴물의 턱에 꽂습니다. 젊은이는 고다이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학대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그에게 괴물을 계속해서 해칠 동기를 줍니다. 그는 전 팀장에게 자신을 돌봐줘서 비꼬듯 감사를 표하고 그의 몸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냅니다. 각 조각은 천천히 먼지로 변하여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나중에 마요는 눈을 뜨고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며 그의 오빠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소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정신을 잃은 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녀를 구했는지 묻자 카이도는 미즈노가 그녀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오빠는 그 여자가 이상하다고 말했고 그녀는 자신이 전에 본 여자가 그 여자였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미즈노를 만나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고다이가 자신을 오빠에게 짐처럼 느끼게 했던 것을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카이도는 그녀에게 전 팀장이 새로운 유형의 캐리어에 감염되어 헛소리를 했을 것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그것이 그가 그녀 때문에 의도적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미호는 그가 다칠까봐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울먹입니다. 카이도는 밝은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오빠가 생각보다 강하다고 말하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시켜줍니다. 마요는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된 그의 오빠를 보는 듯이 그를 바라봅니다. 카이도는 창밖을 내다보며 경찰들이 주차장 범죄 현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미호에게 소란 때문에 당분간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호는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나중에 카이도는 집 침실로 돌아옵니다. 그가 앉자 티아가 나타납니다. 카이도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티아가 그의 남자 잡지 컬렉션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그녀는 잡지 속 성숙한 여성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녀는 고수준 바이러스는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잡지를 넘기며 그의 숙주가 성숙한 콘텐츠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카이도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녀는 그의 침대에 앉아 그가 하려던 것을 계속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진정하고 티아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캐리어는 그의 질문을 확인하고 그녀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먹이보다 강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다른 정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캐리어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티아는 두 바이러스가 충돌하면 더 강한 바이러스가 이긴다고 설명합니다. 카이도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티아는 그가 여전히 너무 약하고 그녀의 힘을 완전히 발휘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하며 그의 기분을 망칩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힘의 일부만 경험했으며 그들의 연결이 깊어짐에 따라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의 수명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하며 젊은이는 미호가 그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티아는 그를 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의 목표는 가능한 한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카이도는 그들이 이 사실을 협회의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이 캐리어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두려워합니다. 그는 고위 정화자들의 간섭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티아는 인간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안전을 위해 동의합니다. 그에게 위험하게 가까이 다가가며 매혹적인 시선으로 그의 진짜 이유가 자신을 독차지하고 싶어서인지 묻습니다. 남자는 당황하고 캐리어는 그녀의 생각이 맞다고 의심합니다. 한편 카메라가 장착된 작은 드론이 창밖에 있습니다. 나중에 폭발은 도시 한가운데 새로운 소용돌이의 출현을 알립니다. 거대한 파충류 캐리어가 그곳에서 나옵니다. 방패를 든 정화자들이 그것을 막으려 하지만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한편 화물선 비행기가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뛰어내리려 합니다. 카운트다운 후 거대한 칼을 든 남자는 떨어집니다. 한편 캐리어는 그것을 막으려는 모든 정화자들을 압도합니다. 방어자들은 위태로운 상황임을 알고 타이노의 이름을 외치며 최대한 빨리 전투에 참가하도록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남자는 파충류 캐리어 위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보입니다. 그의 칼은 엄청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운석처럼 괴물에 떨어집니다. 충격으로 바람이 다른 정화자들에게 날아갑니다. 연기 속에서 남자가 드러나고 그는 자신의 막을 수 없는 위대함에 또 다른 전설을 추가했다고 말합니다. 정화자들이 그를 환호하자 그는 손을 흔듭니다. 갑자기 타이노의 시계가 울립니다. 그는 그것이 또 다른 임무라고 예상합니다. 시계는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캐리어와 카이도가 어떻게든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타이노는 이 새로운 인물을 그의 위대함에 걸맞는 것으로 여깁니다. 흥미로운 일의 한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생각에 그는 미소 짓습니다. 카이토는 휴대전화로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돈이 거의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너무 낙담하여 무릎을 꿇고 파산했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임무에 배정되기를 바랍니다. 티아는 혼자서도 운반체를 제압할 수 있는데 왜 아직도 협회에 의존하는지 묻습니다. 카이토는 혼자서도 귀중한 미야즈마 스톤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너무 귀중해서 협회에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화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윗돈을 빼돌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미야즈마 스톤은 운반체의 심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이러스를 제어하고 마요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감염자에 대한 연구를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티아는 그가 지금 먹을 것조차 살 형편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일깨워줍니다. 그의 휴대전화에 협회로부터 이메일이 왔다는 알림이 뜹니다. 그는 정기능력 평가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카이토는 협회 훈련장에 갑니다.
그런 다음 휴대전화로 미즈노노가 주차장 사건으로 인한 부상으로 참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티아는 어떤 행사인지 묻고 그는 매년 각 지역에서 열리는 정기능력 평가이며 목표는 실제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정화자가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는 정화자들의 순위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1급은 최고로 여겨지고 5급은 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이라는 것을 알게 된 티아는 그를 5급에도 못 미칠 정도로 무가치하다고 놀립니다. 카이토는 사람들이 특별한 면역력도 없는 유이인 그를 놀리고 웃는 것을 알아챕니다. 임무에서 미끼로밖에 쓸모없다고 놀리자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티아는 그들을 죽이자고 제안하지만 카이토는 즉시 거절합니다. 그는 겸손하게 평가 중에는 눈에 띄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강사는 모두에게 장애물 코스에 웨이트 베스트를 착용하라고 지시합니다. 카이토는 웨이트 베스트를 입어보며 조용히 있지만 나 점게며 주미찬 어떤 남자가 그를 놀립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능력을 발휘해 신체 능력을 강화하지 않는 카이토를 비웃습니다. 그 남자는 특별한 면역력이 없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니 안 됐다고 비꼬았습니다. 괴롭히는 남자는 카이토에게 자신의 빛나는 에너지 몸을 보여줍니다. 카이토는 경주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 그 남자는 그의 감염된 여동생을 언급하며 그를 더 괴롭히려 합니다. 카이토는 이제 겨우 분노를 참고 있지만 그 남자는 그의 여동생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하며 계속 괴롭힙니다. 그것은 그녀가 고통받지 않고 스스로 짐을 벗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사는 달리기 준비를 하라고 알립니다. 괴롭히는 남자는 결승선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합니다. 강사가 신호를 보내는 순간 카이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달립니다. 그는 높은 플랫폼처럼 만들어진 수직 도로에 이르고 그 위로 뛰어넘습니다. 괴롭히는 남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카이토가 뛰어내리자 티아는 그에게 왜 자제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카이토의 눈은 분노로 끓고 있었고 그는 모두를 멀리 떨어뜨려 놓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타이노는 훈련장 근처 언덕 위에 있었고 경주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카이토는 계속해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그는 숲길을 지나가고 구경꾼들은 물에 떠있는 발판이 3m 간격으로 있으므로 연못에서 속도를 늦춰야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카이토의 점프 거리는 매우 길어서 발판을 지나쳐 연못 건너편에 도착하고 구경꾼들은 매우 놀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승선을 통과하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가 웨이트 베스트를 벗으려고 하자 괴롭히는 남자는 가짜 무게로 속였다고 비난합니다. 보복으로 카이토는 무게추를 그에게 던져 그를 넘어뜨리고 숨을 헐떡이게 합니다. 카이토는 망치 힘 테스트 부분으로 이동하여 목표물을 너무 강하게 쳐서 땅이 갈라집니다. 공은 막대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지나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런 다음 그는 어떤 종류의 투척 무기라도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표적 연습장으로 이동합니다. 표적은 흩어진 모이 운반체와 무고한 구경꾼으로 나타납니다. 카이토는 공을 표적을 향해 던집니다. 그것은 모이 운반체를 관통합니다.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그에 대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공은 속도를 멈추지 않고 멀리 있는 스코어보드의 금속 기둥을 마치고 구조물이 무너져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구조물은 땅에 부딪히면서 폭발하고 티아는 감탄합니다. 전에 카이토를 놀렸던 사람들은 이제 땅에 떨어져 그를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TS는 위험을 감지하고 카이토에게 경고합니다. 갑자기 운석처럼 하늘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내려오는데 카이토가 칼끝이 자신을 치기 전에 잡는 칼임이 드러납니다. 정체불명의 인물이 꽂힌 칼 위에 발을 딛습니다. 카이토는 그를 황실 1급 정화자로 알아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유명한 타이노가 새로운 스택에 도전하는 것을 보며 환호합니다. 그 남자는 카이토의 이름을 말하며 그가 자신을 알고 있음을 젊은이에게 알립니다. 타이노는 그가 자신의 관심을 끌었다고 말하고 카이토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타이노는 땅으로 내려와 차분하게 카이토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젊은 정화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6명의 1급 정화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면역력을 자랑하며 한 번의 타격으로 산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자는 대형 운반체 사냥 기록 보유자이자 인간 무기이며 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애로 가득 찬 타이노 플래시리는 자신이 직접 젊은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이지만 그런 고위급 전사와 싸우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대검을 땅에 꽂고 손잡이에서 작은 단검을 꺼내며 단순한 6급 정화자에게 전력을 다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강하지만 구경꾼들은 그가 그런 식으로 싸울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작은 단검을 보며 티아는 자신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싸움이 전혀 공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고위급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에 대부분 무릎을 꿇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압박감이 거의 엄청났고 카이토의 모든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악하게 미소 지으며 타이노는 무기 없이 싸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평소 무장하지 않고 싸우지만 방역을 거부하면 쓰러질 것을 알고 테이블에서 칼을 짚습니다. 둘 다 준비가 되자 천재는 번개와 에너지에 휩쌉니다. 그는 먼저 움직여 상대를 향해 재빨리 칼을 찌릅니다. 다른 응시자들은 위험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카이토는 정화자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달리며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빨리 따라잡으며 자신이 여기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러 온 게 아니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충돌하고 그 충격은 강철 검을 부러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반응하여 교체용 검을 꺼내 상대를 향해 겨눕니다. 타이노는 그의 반응 속도와 날카로운 눈을 인정하며 기뻐하며 웃습니다. 그는 계속 도망치면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며 일련의 공격을 퍼붓습니다. 카이토도 그것이 일방적이라는데 동의하고 그런 싸움의 의미를 질문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는 최고위급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말로는 그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그는 진정한 이해는 오직 검을 교차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믿음이며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동의할 것입니다. Q급 정화자는 방역하려 하지만 그의 칼은 우월한 자의 손가락 사이에 쉽게 잡힙니다. 그는 그들 사이의 격차에 놀라고 타이노프가 칼을 두 동강 내며 진심으로 싸우라고 말하자 더욱 그렇습니다. 카이토는 뒤로 점프하여 생각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가 맞서고 있는 남자는 그가 운반체였을 때조차 고다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서 그는 근처에 있는 거대한 물건을 잡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는 모든 힘을 쏟아 그것을 들고 휘두릅니다. 그는 조금 전에 부순 조명드릉입니다. 타이노는 그런 거대한 물건이 자신에게 떨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약간 놀라서 바라봅니다. 지친 듯 헐떡이는 운반체. 하지만 에간티아는 한 손으로 조명을 막아선 인간의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개 정화사들이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힘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었고 그의 강렬한 기운은 숨 막힐 정도였다. 무거운 조명을 내던지며 타이노는 그가 얼마나 더 참을 건지 묻는다. 카이도는 땀을 흘리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싸움의 먼지가 날리는 가운데 정화사는 사라졌다. 순식간에 그의 귀 옆에 나타나 고다이를 쓰러뜨렸을 때보다 훨씬 강했다고 말한다. 본능적으로 돌아섰지만 그의 등에는 발이 단단히 박혀 있었다. 젊은이는 얼굴부터 땅에 처박혔다. 정직하지 않으니 최고위 정화사는 협회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 마침내 카이도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지만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고 덧붙이며 여유를 보인다. 타이노는 그에게 처음부터 왜 정화사가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감염된 여동생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악기석을 찾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타당한 동기다. 마유를 위해서라면 젊은이는 매일 목숨을 걸 의향이 있다. 불길한 침묵이 흐른 후 타이노는 갑자기 단검을 던져 카토의 뺨을 가까스로 베었다. 그는 불쌍한 형제에게 동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고위 정화사로서 그는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가 대검을 뽑는 것을 보고 젊은이는 그 거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묻는다. 갑자기 티아가 처음으로 개입하여 그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한다. 타이노는 악마 같은 눈빛으로 휘둘렀고 에너지의 배기는 땅 자체를 파헤치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카토의 몸은 운반체의 경고를 듣고 본능적으로 피했다. 하늘에서 그는 한 번의 배기로 인한 미친 듯한 파괴를 본다. 숨겨진 힘과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될 수 없어 타이노는 다시 돌격하여 그 자리에서 위협을 제거할 준비를 한다. 그는 공격하며 적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충돌하자 정화사는 자신의 칼날이 단단한 무언가에 완전히 막힌 것을 알았다. 손목의 센서가 빠르게 울리고 깜빡였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 붉은 기운이 공중으로 치솟았고 카이도는 감염된 모습으로 나타나 악마의 낫으로 방어했다. 어둡게 빛나는 감시실에서 카이도가 고다이와 싸운 영상이 재생되었다. 인간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타이노는 다른 아무도 녹화 영상을 보지 못했다고 확인한다. 대중에게 알려지면 혼란을 야기할 테니 그는 일단 개인적으로 보관한다. 경비원에게 모든 정보 유출을 금지한다는 말을 한다. 떠나기 전에 그는 다시 영상을 보고 젊은이의 악마 같은 눈빛을 응시했다. 이제 충돌하고 있는데 그의 예상대로 힘은 일반적인 특수 면역력을 훨씬 뛰어넘는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
그는 카이도에게 자신에게서 오염 요소가 감지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한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압박했다. 타이노는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침묵에 실망한 그는 질문을 단순화하려고 젊은이를 돌려보낸다. 그는 그가 운반체인지 묻는다. 곧바로 부인하자 그는 그가 어떻게든 운반체와 관련이 있는지 묻는다. 현장에서 딱 걸린 그는 다시 침묵했지만 침묵은 충분한 자백이었다. 이제 결연한 이유를 가지고 타이노는 사용하는 힘을 높이고 무자비하게 칼날을 휘두른다. 그의 눈빛이 바뀌었고 카토는 티아의 힘의 도움으로 간신히 따라갈 수 있었다. 그는 일단 막지만 정화사의 움직임은 단검을 사용할 때보다 더 사나웠고 빨랐다. 한편 구경꾼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도망쳤고 가까이 갈 용기조차 없었다. 타이노는 그의 목표가 물러서는 것을 보고 미소 지으며 그가 보고 있는 움직임에 감명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 힘을 모두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한편 카이도는 점점 궁지에 몰리느라 그런 것을 걱정할 시간이 없었다. 마치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최고의 정화사는 그가 자신에게서 도망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위협적으로 말한다.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화사를 불러 자신이 그들의 적이 아니라고 애원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협회의 동맹이라고 주장한다면 숨길 이유가 없어야 한다. 그의 눈은 엄숙하게 땅으로 향했다. 그의 운반체 능력이 발각되면 현장에서 처형될 것이다. 불행히도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동생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협회라 할지라도 아무도 자신의 길을 막게 할 수 없다. 이해한 타이노는 멈춰서서 다시 칼날을 움직였다. 그는 순식간에 적에게 돌진했다. 그는 상대의 유형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카토가 땅에 떨리는 동안 정화사는 자신의 이론을 말했다. 인간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항상 그가 여동생을 위해 했던 것처럼 소중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때이다. 게다가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타이노는 칼날을 들고 다음 공격으로 젊은이의 가치를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동생의 미래를 잃고 싶지 않다면 몸 안의 모든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무기로 인해 힘이 증폭된 것을 보고 티아조차도 날개 없이 날 수 있게 해주는 칼날에 관심을 가진다. 갑자기 카이도는 그녀를 진지하게 부르며 자신을 먹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녀는 그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확인한다. 수명이 단축되겠지만 죽어서 마요를 두고 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의 결정과 결의에 미소 짓는 그녀는 그에게 달라붙어 숙주의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목을 물었고 그는 즉시 감염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얼굴을 찡그리며 그는 모든 것을 참았다. 한편 타이노는 하늘에서 뛰어내려 칼날을 휘두를 준비를 했다. 그의 센서는 미쳐 돌았고 탐지값은 지구에 충돌하는 유성처럼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푸른 에너지가 떨어졌다. 티아는 딱 맞춰 식사를 마치고 숙주의 오염 수치가 1000에 도달하면서 물러난다. 그는 악마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수치는 계속 상승했다. 명령대로 전력을 다해 그는 거대한 낫을 휘둘러 푸른 유성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두 정화사는 충돌하여 서로의 힘으로 밀어냈다. 그는 강한 결의와 힘을 보였지만 카이도는 땅에 가라앉기 시작했다. 한편 타이노는 싱긋 웃으며 그게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최고의 정화사가 그의 힘으로 압도하자 시야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먼지와 영이 속을 걸어가 절망적인 눈으로 노려보는 적을 내려다보았다. 카토의 손에 작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나타났다. 상대는 대검을 들었지만 그는 더 빨리 움직여 그를 놀라게 했다. 작은 칼날은 커지며 나처럼 변하면서 빠르게 목표의 머리로 향했다. 하지만 타이노는 다시 한번 그들 사이의 격차를 증명하며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여 방패를 소환하고 기습 공격을 막았다. 놀랍게도 방패가 부서지고 목표에 사로잡힌 젊은이는 즉시 다시 공격한다. 충분하다고 말하며 타이노는 공격을 쉽게 막았다. 카이도가 반응하기 전에 그는 그의 배에 주먹을 날려 젊은이의 변신을 풀었다. 그의 온몸을 들어 올리며 그는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며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한다. 카이도는 의식을 되찾자 얼굴을 찡그렸고 그가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친숙한 목소리가 불렀다. 타이노는 그의 앞에 앉아 그를 지켜보며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를 제거하려 했다면 오래전에 했을 것이지만 그는 속박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 그들은 바다 위를 날아가는 헬리콥터 안에 있기 때문에 탈출 시도는 소용없을 것이다. 그들은 특별 정화 협회 본부가 있는 도쿄로 향하고 있다. 카이도는 당황하며 정말로 자신을 죽일 생각이라고 소리친다. 그를 넘기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타이노는 그를 넘긴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협회가 그를 소환했고 그게 전부다.
결국 능력 평가 테스트 때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잖아. 상위 랭커 때문이 절반이었다지만. 게다가 병원 사건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해보라고 카이도에게 요구하고 있네. 본부에서 말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비밀로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요청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타이노는 카메라에 찍힌 티아가 캐리어이고 강화된 신체 능력은 숙주가 된 부작용일 거라고 이해하지. 자신도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티아는 일부러 정보를 숨기는 게 아니라 아직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추론하지. 타이노는 자신에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묻지만 캐리어는 단호히 거절하지. 서로 잘 안 맞을 것 같다면서 그의 오만한 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이지. 카이도는 둘이 비슷하다고 주장하지만 너무 잘생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고 그녀의 거절을 무마하지. 놀랍게도 이게 먹히고 능글맞은 정화사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상황에 관계없이 본부로 바로 가는 건 아찔한 여정이야. 페이토는 진정하라고 말하며 계획이 있다고 약속하지. 곧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두 사람은 건물로 들어가지. 페이토는 캐리와 공존하는 진실을 밝히지 말라는 최후의 경고를 받지. 어떤 남자의 그런 일에 대한 집착은 그를 떨게 할 정도니까.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고 하지. 타이노는 자신을 소개하며 사이타마 현에 나타난 새로운 캐리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러 왔다고 말하지. 회의실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테이블 맨 앞에는 구주키 회장이 앉아 있었는데 텔레비전보다 훨씬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지. 거친 인상의 지도자는 타이노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칭찬하고 즉시 보고를 듣고 싶다고 했지. 캐리어와 대치했다고 말하며 카이도와 함께였다고 덧붙이고 그에게 발언권을 넘기지. 카이도는 큰 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모두에게 인사하지. 하지만 회장은 그가 6급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특수 면역 결핍증이라는 말에 웃지. 그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캐리어의 특징, 즉 공격적인 광전사로 변하게 하고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이것은 단순히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티아에게서 직접 얻은 정보야. 해결책으로 산소 탱크가 우연히 폭발해서 모두 한꺼번에 제거되었다고 말하지. 노인들은 특수 면역을 무효화하는 캐리어들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하지. 더 중요한 것은 감염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정보라는 거야. 그들은 카토의 독특한 특성이 캐리어들을 한 곳으로 유인하여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었다고 믿지. 그들은 그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며 잘 해냈다고 칭찬하지. 하지만 회장은 그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지. 구주키의 기운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들은 고개를 간신히 들고 있을 뿐이야. 카이도는 최선을 다해 계획대로 주저없이 진행하지. 그는 그들의 눈을 피하고 예행 연습했던 대로 전투 중에 캐리어에게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지. 방 안의 사람들은 그에게 면역이 없고 자신들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물러서지. 그 청년은 이상하게도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더 이상 설명할 말이 없어서 그는 파트너에게 도움을 청하지. 타이노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하며 끼어들지. 그는 시계를 클릭하고 능력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지. 다른 사람들이 충격과 회의감에 숨을 헐떡이는 동안 상위 랭커는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보증하지. 카토의 결과는 신체 활동에 극적이고 압도적인 향상을 보여주지. 따라서 그의 이론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이 특수 면역과는 다른 것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에게는 아주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해. 순식간에 타이노가 이전에 계획했던 대로 새로운 희망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 누군가를 속이려면 거짓말에 약간의 진실을 섞는 것이 최고야. 그들이 한 행동으로 그들은 그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그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었지. 그는 이해했지만 이것은 그들의 계획의 첫 단계일 뿐이었지. 게다가 그는 왜 상위 랭커가 그를 돕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감염된 자들을 협회에 넘기는 것이 협회의 최대 이익일 텐데 말이야. 차가운 시선으로 타이노는 일어서서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지. 그는 어깨에서 협회의 휘장을 찢어버리며 자신이 동맹하는 것은 정의 그 자체뿐이라고 말하지. 게다가 그는 스스로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믿는 것을 결정하지. 이 말을 듣고 카이도는 자랑스럽게 그를 정의의 영웅이라고 부르던 여동생을 떠올리지. 그에게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 그들의 가치관과 정의에 대한 생각이 충돌하지 않는 한 그는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지. 청년은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지. 감사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 회의실로 돌아와서 테이노는 특수 면역을 가진 사람들과 달리 페이토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는 캐리어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일어서서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지. 또 다른 1급 정화사 리나는 강렬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지.
그녀의 시선은 청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녀가 회장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했지.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마치 캐리어를 옹호하는 것 같다고 말하지. 그 괴물들이 일으킨 피해를 상기시키자 노인들은 고개를 숙였지. 그녀에게 그런 생물과 공존한다는 생각, 그 유머는 역겹기 그지없지. 단호하게 말하며 타이노를 마주하고 카이도를 즉시 처형하라고 요구하지. 그들은 한 사람은 청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다른 한 사람은 상관없다고 말하며 논쟁하지. 그들의 목소리는 반박할 때마다 높아지고 구즈키는 1급 장교들이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둘 다 조용히 시키지. 타이노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제한이 있다고 말하지. 그는 선례가 없어 카토가 통제력을 잃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리나의 우려를 인정하지. 그러니 그의 온순한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감염자를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자원하지. 잠시 생각한 후 구즈키는 좋은 생각 같다고 부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1급 정화사가 감시한다는 사실에 안심하지. 동료들의 주장을 이용해 상황을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었으니 그의 설득력은 놀라워. 그들은 결정을 승인하려는 순간 리나는 다시 한번 반대하며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 것 같다고 주장하지. 그렇게 말하며 위기가 닥치면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거라고 의심하지. 대안을 요구받자 그녀는 스스로 감염자를 감시하겠다고 자원하지. 회의 후 타네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사과하지. 그 이상으로 카이도는 뉴스에서조차 본 적이 없는 리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지. 간단히 말해서 그녀는 감염자보다 더 괴물 같은 캐리어 킬러로 불리지. 그는 새로운 상관과 함께 걸었지. 그녀의 부대는 도쿄에서만 활동하고 그는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될 거야. 다시 말해 그는 항상 연락을 유지해야 해. 놀랍게도 그녀는 갑자기 경솔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지. 그녀는 그에게 개인적인 적의가 없고 이전에 타노의 말에 과민 반응을 보였지. 안도감이 그를 덮치지. 그가 캐리어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한 티아가 위험 신호라고 부르며 끼어들지만 그녀는 그에게 반항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말하지. 그에게 리나는 그를 얼어붙게 만들며 임무를 위해 모이고 있으니 곧 부대에 소개하겠다고 말하지. 그녀의 대원들을 생각하며 그는 지나치게 딱딱한 그룹을 상상하지. 그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하며 그녀는 문을 열고 모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놀랍게도 이상한 조합의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지. 야지라는 여자아이는 대장에게 신입과 함께 왔냐고 묻지. 리는 그녀의 질문에 답하며 신입을 소개하고 그가 6급 정화사라고 말하지. 나츠는 5급 아래에 계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놀라지만 스모는 그를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지. 사야는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이미 쓸모없는 대원이 될 거라고 믿고 묻지. 하지만 타이토 대신 티아가 기분이 상해서 무례한 남자를 죽이자고 제안하지. 그는 본능적으로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방 전체에 소리 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을 붉히지. 혼란스러워하며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지. 리나는 그가 자신이 그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하기 전에 타이노의 부대에 갈 예정이었다고 설명하지. 4명의 대원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지. 그녀는 다음 임무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한 후 자리를 뜨지. 대원들은 분노하며 그와 그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내려 하고 그의 대답에 따라 그를 해치겠다고 위협하지. 그는 항복하듯 손을 들고 그녀를 잘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지. 리나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야지는 대장이 누구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했다. 야지는 그들이 인생 최고의 순간들을 놓치고 있다며 신나게 말했고 다른 3명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그들의 분노는 사라지고 모두 최고 순위자에게 달려들었다. 나츠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너무 많이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으로 사야가 와서 자신의 타고난 매력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스메는 그가 사용하는 말에 모욕감을 느껴 자신의 진정한 매력은 지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야기는 그들을 천박하다고 칭하며 모두를 입 다물게 하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귀여운 목소리로 고양이와 이야기하는 대장의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양이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다. 야기는 자랑스럽게 휴대전화를 들자 남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긴 금속 조각이 갑자기 기기를 관통하여 카이도 옆벽에 박히면서 녹화가 중단되었다. 그들은 충격을 받고 뒤를 돌아보니 리나가 그들에게 칼을 던졌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고 떨면서 영상을 압수한다고 말했다. 영상. 팀원들은 서둘러 사과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분노와 좌절로 불타올랐다. 그때 한 노인이 대화에 끼어들어 나중에 장난을 치라고 말했다. 토라는 부대의 전 부대장으로 그들이 이동해야 한다고 알렸다. 곧 그들은 숲을 탐험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오염 수준이 5천으로 중간 위협으로 간주된다. 다른 부대가 이미 정화를 시도했지만 캐리어들이 매우 조심하고 있다. 그들의 수가 적다면 숨어 있을 것이지만 이런 행동은 처음이다.
게다가 터널 출현 빈도도 증가하고 있었다. 그때 카이도는 부대장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앞서 인사를 못 드렸다고 말했다. 그들은 정중한 인사를 나눴지만 토레스는 그만두고 자신은 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의 사생활을 캐려고 한다면 질문을 영원히 끝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신입은 부대원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계획은 캐리어들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었다. 갑자기 거대한 짐승이 거대한 몸과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나치에게 돌진했다. 스메가 즉시 반응하여 석궁을 장전하고 적의 무릎을 관통했다. 짐승은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다. 하지만 또 다른 캐리어가 뒤에서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사야가 처리하려 했지만 스메가 먼저 쏘면서 선착순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다툼은 목표가 몸에 구멍이 난 것처럼 행동하며 돌진하면서 끊겼다. 생각보다 강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들의 주의가 돌려진 사이 이전에 짐승이 궁수에게 다가가 다리를 꽉 잡았다. 그에게 기어갔다. 추락 직전에 추가 적이 위에서 나타났고 야진은 외쳤다. 도망칠 수 없었고 그들은 동료를 잃을 순간 공황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그때 누군가 나치의 어깨에 앉았다. 그것을 발판 삼아 카이도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짐승 바로 위에 손을 꽉 잡았다. 그의 기운은 위협적이었고 악마 같은 에너지가 폭발하며 그는 내려치자 짐승들은 서로 충돌했다. 모두는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여 엄청난 힘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고 6급 정화사는 옆을 보니 적이 세이야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전처럼 목표를 포위한 후 위에서 또 다른 적이 뛰어내렸다. 카이도가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자 그들은 몸에 소름이 돋았고 살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공격은 실패했다. 그 후 그는 쓰러진 짐승 중 하나를 집어 떨리는 캐리어들을 조준했다. 그는 가슴을 펴고 한 손으로 동료를 던졌다. 그들은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거대한 몸에 맞아 날아갔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나머지 정화사들은 움직여 마무리 일격을 가했다. 이로써 그들은 싸움을 뒤집고 승리했다. 카이도는 결과에 만족하며 기뻐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방금 그의 움직임은 특수 면역력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괴물 같았다. 그들은 심지어 그가 대장보다 강한지 궁금해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때 토라가 그들의 생각을 끊고 젊은이의 움직임을 칭찬했다. 그는 그들의 능력에 이상한 점이 있는지 묻고 평소대로 작동한다고 확인했다. 적어도 그들은 새로운 유형의 캐리어가 아닌 구형 캐리어를 상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무에 숨어있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찾기 어려워했고 그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될 수 있다. 티아는 카토의 존재 때문이라고 기뻐하며 말했다. 구형 캐리어는 문제가 아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두 번째 파의 캐리어들이 돌진했고 카이도가 얼굴을 차면서 하나가 날아갔다. 한 방에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은 다시 한번 신입의 엄청난 힘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가 6급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실제로 대장보다 강할 가능성이 있다. 야진은 그런 생각을 억누르며 그 생각에 거의 동의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때 무리가 한꺼번에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조각났다. 리나는 그녀의 힘에 대한 부대원들의 의심과 함께 모두를 베며 적의 영토에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앞장서서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움직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4명은 대장이 정말로 최강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뻐했다. 곧 20번째 적이 쓰러졌고 마지막이기를 바랐지만 숫자가 맞지 않았다. 쓰러뜨린 적들의 오염 수준은 모두 100 정도였지만 이 지역은 5,000 정도여야 한다. 즉 아직 3,000 정도 남아있어야 한다. 카이도는 CF에게 의견을 구했고 그녀는 캐리어들이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여러 적 대신 어둠 속에 강한 최종적 하나만 남아있었다. 그는 고다이와 함께 최고 기록 수준이 1800이었던 때를 떠올렸다. 위험한 깨달음이 그를 덮쳤고 그의 캐리어는 상황을 악화시키며 적이 숨어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갑자기 야지 발밑에 땅이 갈라지고 무너졌다. 불길한 에너지가 폭발했고 가토는 간신히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파리이족 같은 빛이 지면에서 나타나 정화사들을 압도했다.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 몇몇 다른 것들이 튀어나왔고 특히 한 마리가 스마를 노리며 젊은이의 몸을 입에 물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반응하기도 전에 턱이 다물어져 아무것도 모르는 정화사를 통째로 삼켰다. 티아는 가볍게 낄낄거리며 맛을 음미하는 유형일 거라고 농담했다. 카이토는 그녀를 꾸짖었고 다른 대원들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돌진했다. 분노와 친구를 구하려는 열망으로 그들은 힘을 풀어 적을 전력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기는 거의 효과가 없었고 주 몸체는 단단하고 무사했다. 그들이 방금 친 부분을 치유하는 것처럼 오염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의심스럽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 괴물은 비명을 질렀고 부대장이 먼저 새로운 유형의 캐리어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리나는 칼을 들고 돌진했다. 땅에 있는 수많은 부속물들을 지나며 그녀는 모든 것을 조각내어 쉽게 베었다. 카이도는 피해가 무효화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혼란스러워했다. 티아는 무효화되었지만 그녀의 무기 주위에 있는 빛나는 에너지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무효화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장이 움직이자 토라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 몸체는 아마 지하에 있을 것이므로 그는 도끼를 높이 들고 특수 면역력을 불어넣어 전력으로 내려쳤다. 그가 관통한 지점에서 어둠의 에너지가 방출되었다. 그 힘이 맹렬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진정한 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덩굴이 튀어나와 여전히 야지를 업고 있는 젊은이를 노렸다. 다행히도 그는 제때 반응하여 도망칠 수 있었다. 덩굴은 그를 뒤쫓으며 미사일처럼 그의 등을 쫓았다. 따라서 카이도는 일단 소녀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반격했다. 그 부속물을 꽉 잡고 잡아당겨 적을 끌어냅니다. 온 힘을 다해 이를 악물고 잡아당겼다. 곧 성공해서 적을 끌어냈다. 티아는 인간 세계에 나타난 건 처음일 거라고 미소 지으며 말한다. 인간형이었지만 괴물이었고 몸에서 여러 개의 파리지옥이 솟아나 있었다. 전에 본 적 없는 중급 캐리어에서 바이러스의 힘이 새으며 나왔다. 겁에 질려 오염 수치를 확인하고 레이더에 3000 이상이 감지되자 공포에 굳어버렸다. 한 몸에 그렇게 많은 힘이 존재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카이도는 자신의 힘도 드러내야 할지 고민한다. 그들은 리나를 부르며 스무가 아직 안에 있다고 알린다. 결연한 눈빛과 집중력으로 그녀는 자신을 준비하고 엄청난 속도로 돌진한다. 티아는 그때 하급과 중급 캐리어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한다. 엄청난 힘도 물론이지만 중급은 지능이 있다. 대장이 공격하려는 순간 적의 몸에서 치마의 얼굴이 튀어나오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그를 부르짖었다. 리나는 부하의 상태를 보고 완전히 집중력을 잃는다. 토라는 그녀의 집중력 상실을 꾸짖지만 적이 이미 공격하기 시작했기에 너무 늦었다. 그녀는 여전히 굳어 있었기에 부대장이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며 자신의 몸을 대신 희생했다. 한 방에 날아가 나무에 부딪히고 노인은 즉시 전투 불능이 된다. 평정심을 유지하던 대장에게 냉기가 스치지만 캐리어가 다시 공격해오기에 회복할 시간이 없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휘두르고 배지만 계속 도움을 구하는 틈에 움푹 들어간 얼굴이 그녀의 결의를 흔들었다. 반면 사야는 분노에 휩싸여 보석검으로 공격한다. 면역이 무효화되면서 캐리어의 두꺼운 덩굴을 간신히 핥히었고 오히려 캐리어를 더욱 화나게 했다. 캐리어는 돌아서서 방역하고 파리지옥 중 하나가 정화자의 몸을 문다. 동료가 위기에 처하자 나츠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즉시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몸을 숙이고 바이러스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다. 그의 동료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사야는 완전히 피더가 되어 감염을 퍼뜨리려 나츠를 문다. 그 순간 2명의 대원이 더 캐리어에게 쓰러졌다. 야지는 침묵하며 바라보고 그녀의 두 친구는 인간성을 잃은 눈으로 바라본다. 그녀는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 없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아직 괜찮기를 간절히 바랐다. 카이도는 이미 너무 늦었다며 그녀를 막으려 한다. 하지만 덩굴이 그를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았고 불쌍한 정화자는 친구의 운명을 함께하게 된다. 리나는 치마의 애원에 시달리는 정신적 고통과 끝없는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사지는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과 마음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나머지 부하들이 뒤에서 접근했다. 야지, 나츠, 세야가 바이러스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채로 미쳐 날뛰었다. 그들을 보며 그녀는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어 무너졌고 마치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듯 눈을 감았다. 충격이 왔지만 그녀는 무사했다. 그녀 주위에는 카토에 감염된 시체가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 그들이 정말 먹고 싶어하는 건 자신이니까 기꺼이 상대가 되어주겠다. 그는 캐리어뿐만 아니라 피더 동료들로부터도 대장을 보호한다. 카이도는 큰 함성과 함께 괴물 같은 낫을 휘둘러 피더들을 대장에게서 날려버렸다. 그는 세레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지 묻지만 인류 정화자는 굳어 있었다. 절망과 슬픔이 이미 그녀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그녀를 어깨에 메고 안전한 곳으로 달려간다. 토라 옆에 도착해서 부대장 옆에 그녀를 내려놓고 대신 치료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다시 전투에 돌입했고 그녀 손목에 있는 탐지기가 2000의 오염 수치를 나타냈다. 이것으로 그녀는 그가 캐리어임을 확인한다. 카이도는 물린 후에도 왜 괜찮은지 묻는다. 다행히 티아가 있으니 그런 약한 바이러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츠가 먼저 주먹을 날린다. 그는 간단히 피하고 주먹을 날려 동료를 쓰러뜨린다.
다른 두 명도 공격하지만 낫의 뒷면으로 재빨리 휘두르는 것만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캐리어는 왜 죽이지 않느냐고 묻지만 그에게는 쉽지 않다. 이제 중급 캐리어가 공격할 차례이므로 그는 무기를 돌려 방어한다. 이어서 몇 개의 덩굴을 베지만 끝부분이 거품을 일으키며 재생된다. 그들은 다시 공격했고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다. 좌절감이 밀려오자 카이도는 공격적으로 돌진한다. 이제 덩굴을 회전시켜 날카로운 끝을 만들고 캐리어는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다.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피했지만 덩굴은 너무 강하게 솟아올라 땅에 박혔다. 그는 계속해서 베지만 다른 것들이 계속 따라오고 마치 끝없는 가시 폭풍처럼 느껴진다. 그는 이제 적의 패턴과 속도에 익숙해져 무기의 팔다리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한다. 가까이 다가가 캐리어의 몸을 베었다. 하지만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나츠가 갑자기 뒤에서 덮쳐 그를 땅에 넘어뜨렸다. 잠시 캐리어를 내버려두고 그들은 굴러다니며 카토는 감염된 대원을 내리친다. 그를 죽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는 스테이플러 같은 도구를 만들어 젊은이를 나무에 고정시킨다. 다른 두 명도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생각 없이 달려든다. 빠르게 움직이며 똑같이 하여 당분간 더 이상의 움직임을 막는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지만 몸을 풀 수 없었다. 티아는 그의 도구가 몸에서 분리되어도 형태를 유지하는 것에 감탄한다. 게다가 그녀의 능력 있는 숙주답게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가 왜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피더에게 그럴 필요는 없다. 물론 그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가 말이 안 된다고, 언젠가는 끝이 올 거라고 말한다. 침착함을 잃은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한다. 티아는 인간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웃는다. 이제 적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 카이도는 다시 앞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캐리어는 그를 상대할 계획을 세우고 교활하게 미소 지었다. 두 개의 덩굴이 쏘아졌지만 그를 향하지 않고 나츠와 세이타의 가슴으로 향했다. 그들은 구속에서 풀려나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는 구원받고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었다.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며 그들의 몸은 갑자기 줄어들고 시들어 가슴에 있는 부속물을 통해 완전히 고갈되었다. 즉, 이제 힘으로 가득 찬 캐리어에게 먹이가 된 것이다. 인간들은 피더가 동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캐리어는 바이러스를 보충하기 위해 인간을 공격한다. 하급은 멍청해서 감염을 건너뛰고 그냥 먹어치워 아무것도 보충하지 못한다. 결국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체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즉, 캐리어에게 감염된 피더나 미오는 바이러스가 가득한 영양가 높은 음식이다. 게다가 피더는 다른 인간을 공격하여 더 많은 피더를 만들고 바이러스를 더욱 확산시킨다. 음식이 저절로 증식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카이도는 그녀가 그 시스템을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며 분노했다. 티아는 인간도 식량 생산을 개량하는데 왜 화를 내는지 묻는다. 나츠의 생명 없는 움푹 들어간 시체가 바닥에 떨어지며 그는 그녀를 입 다물게 한다. 린네는 눈물을 흘리며 부하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볼 수밖에 없다. 비참한 광경이지만 먹이가 적을 더 강하게 만들었으므로 슬퍼할 시간이 없다. 카이도는 이전처럼 거리를 좁히려 하지만 공격은 더욱 빠르고 강해졌다. 게다가 괴물의 재생 능력도 빨라졌다. 그는 우위를 점하려 하지만 그의 낫은 덩굴을 피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런 무기로는 역부족이라 생각하며 다른 방법을 떠올립니다. 생각에 잠겨 땅에서 솟아오르는 덩굴들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뒤로 물러서지만 공격은 계속됩니다. 마침내 격돌하며 땅에 떨어집니다. 잠시 후 먼지가 가라앉고 카이도는 숨을 헐떡입니다. 덩굴들은 몸통에서 잘려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카이도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날카로운 쌍날검을 휘두릅니다. 결연한 의지로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쌍날검으로 카이도는 덮쳐오는 덩굴들을 막아섭니다. 극도의 집중력으로 덩굴들의 낙하 지점을 예측하여 순식간에 베어버립니다. 강렬한 눈빛을 쏘아붙이자 운반체는 고통과 분노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더 많은 덩굴들을 뻗어내지만 정화자는 가볍게 피해냅니다. 이전과 달리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고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적의 몸은 잘려서 던져지고 길이 열립니다.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여러 개의 촉수가 칼날에 감겨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재생된 팔에서 나온 것이지만 카이도는 적에게 무기를 빼앗깁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순식간에 무기는 다시 그의 손에 나타납니다. 운반체의 허를 찌르며 카이도는 치매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가면이 파괴되자 괴물은 경노하며 주변을 휘젓습니다. 젊은이는 간신히 뒤로 물러나고 공격 후 운반체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는 끔찍한 광경에 혀를 차버립니다. 적은 모든 가식을 버리고 눈이 빠르게 떨립니다. 그때 야지가 나무에 묶인 채 비명을 지릅니다. 반면 리나는 토라를 돌보느라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 취약한 목표들을 노립니다. 카이도는 상황을 파악하고 빠르게 돌진하여 날아오는 덩굴을 베어냅니다. 그는 대장을 구하지만 감염된 동료를 향해 날아온 다음 덩굴에 맞습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칼을 던지고 간신히 덩굴을 막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짓지만 그의 발밑에서 또 다른 덩굴이 솟아납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지만 그는 팔을 들어 맞고 큰 부상을 피합니다. 하지만 운반체의 공격은 끊임없고 재생도 계속됩니다. 시작한 지 꽤 되었고 마침내 피로가 몰려옵니다. 티아는 이미 마무리 일격이 부족한데 쓸모없는 짐을 지킨다며 그를 바보라고 합니다. 그는 티아에게 입 다물라고 하지만 티아는 미소 지으며 무시합니다. 그는 이전과 같은 운반체는 처음 봅니다. 그는 식물처럼 생긴 모습으로 보아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반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몸에 흩어진 미야지마 스톤으로 무한히 재생됩니다. 이것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땅속에 묻힌 부분까지 한꺼번에 박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재생 한계를 초과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현재 그에게는 너무 버겁고 중급 운반체와 싸우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최선의 방법은 쓸모없는 짐을 버리고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싸우다 죽을 작정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럴 의향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동생을 두고 갈 수 없기에 그는 티아에게 자신을 다시 먹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라 티아는 그의 몸에 과부하가 걸린다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미우를 위해서라면 그는 운반체와 손을 잡고 예전 인간이었던 자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은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티아는 말을 듣지 않는 숙주에게 짜증이 납니다. 결국 그녀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재빨리 그에게 감싸며 까다롭게 굴었으니 아프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몸에 이빨을 받고 평소보다 더 많이 빨아들입니다. 바이러스가 그의 몸 전체로 빠르게 퍼집니다. 운반체가 어리둥절해야 하는 동안 그는 비명을 지르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고 힘이 그를 감쌉니다. 이제 약한 중급 운반체는 상대가 되지 않고 그저 완전히 박살내면 됩니다. 바이러스 에너지로 가득 찬 카이도는 움직입니다. 돌진하는 그의 속도는 빛과 같습니다. 한편 리나는 숙주가 새롭게 얻은 힘으로 포효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치명적인 정확도와 속도로 칼날을 휘둘러 적을 조각조각 내버립니다. 이전과 달리 재생할 기회가 없고 고통스러운 비명만 지를 뿐입니다. 패배를 직감한 운반체는 도망치려 땅속으로 파고듭니다. 카이도는 모든 자신감을 잃고 비참하게 흙 속을 기어다니는 그 몸뚱이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는 괴물을 도망치게 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칼날을 땅에 박고 깊은 곳에서 에너지창이 솟아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운반체를 강타하고 지상으로 끌어올립니다. 티아는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재밌다는 듯이 미소 짓습니다. 적은 재생하려 하지만 사지에서 연기만 피어오르고 더 이상 재생되지 않습니다. 상급 운반체에게 중급 운반체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카이도가 조용히 다가가자 괴물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미야지마 스톤이 한 곳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티아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가 미야지마 스톤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 말을 멈춥니다. 공중에 떠있는 채 최후의 발악으로 다시 틈에 얼굴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카이도는 주저하며 잠시 손을 내립니다. 티아는 그의 약점을 간파하고 그것은 흡수한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며 얼굴의 주인은 이미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당한 잔혹 행위가 떠오르며 그의 분노가 치솟습니다. 적은 계속해서 그의 동료들을 훼손했기에 그는 손을 가슴에 박아 미야지마 스톤을 꺼냅니다. 그 순간 운반체는 소멸합니다. 카이도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고 이를 악물며 스톤을 움켜쥐고 간신히 자신을 제어합니다. 다행히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진정합니다. 한편 티아는 그가 점점 더 운반체와 비슷해지고 있다며 재밌다는 듯이 미소 짓습니다. 손바닥에 있는 하늘색 미야지마 스톤을 바라보던 카토의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지쳐 기진맥진한 그는 쓰러지고 바이러스 변신이 풀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약해진 몸에 닿는 순간 리나가 검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녀는 운반체 숙주로서의 그의 행동에 대한 내적 갈등을 느낍니다. 그의 힘없는 몸은 행동하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다행히 토라가 야지의 속박이 풀릴 위기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막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우러 오자 카토의 몸으로 붉은 연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어두운 기운을 풍기며 일어서서 순식간에 리나의 뒤에 나타나 공격합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엄청난 힘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날아가고 땅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는 일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1급 정화자는 방어했다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그가 정말로 아는 6급 정화자인지 묻습니다. 카토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고 변신이 더욱 진행되어 그의 온몸을 짙은 붉은 기운이 감쌉니다. 티아는 숙주가 지쳤다고 말하며 허락 없이 자신이 장악했다고 합니다. 아직 믿을 수 없지만 리나는 그녀의 정체를 깨닫고 운반체는 자신이 무엇인지 확신하며 말합니다. 정화자의 분노는 그녀를 공격하는 것이 옳은 결정임을 증명합니다. 타이노와 달리 그녀는 운반체에 대한 순수한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하고 있는 카토에게 무엇을 할 작정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존에 가깝습니다. 티아는 감염을 억제하고 그에게 싸울 힘을 줍니다. 대신 약간의 맛은 보게 해줄게. 리나는 공존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순수주의자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힘과 굽히지 않는 신념은 그들에게 문제가 될 거야. 카토의 팔에서 거대한 칼날이 나타나고 운반체는 아직 전력이 아닌 상태지만 저 손목을 제거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야. 엄청난 기운에 밀려나고 토라는 너무 심한 장난이라고 말해. 그는 일단 야지를 처리하라고 지시받고 선장은 그를 막아. 하지만 손목에 있는 감지기가 6천에 가까운 오염 수치를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해. 이전 식물 괴물의 2배 수준이야.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그녀는 검을 뽑아들며 운반체 힘이 드러난 것을 다행이라고 말해. 이제 주저없이 그녀를 정화할 수 있어. 칼날이 부딪히며 어두운 숲은 진홍색과 금빛 섬광으로 빛나.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카이도는 눈을 떴어.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 있었고 그의 앞에는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보여주는 전송이 있었어. 선장의 얼굴을 보고 그는 그녀가 누구와 싸우는지 알게 돼. 한편 티아가 나타나 그가 드디어 깨어났다며 자신의 몸을 잠깐 빌리겠다고 말해. 충격과 혼란에 빠진 그는 그녀가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돼. 어쩔 수 없어. 그녀가 살해를 품고 달려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이므로 그녀가 처리할 거야. 본체는 제약에 저항하며 소리치며 그녀에게 멈추라고 명령해. 하지만 흉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는 그녀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들이 비명을 지르는 동안 숲속의 전투는 절정에 달해. 선장은 상당히 잘 싸우고 있었어. 잠시 전만 해도 울고 있던 사람이 리나는 공격하며 운반체의 칭찬은 필요 없다고 말해. 티타는 웃으며 맨손으로 검을 잡고 그녀의 말을 칭찬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해. 꽉 잡고 방역하며 휘두르지만 정화자는 손잡이를 놓아 쉽게 벗어나. 그녀는 회전하며 피하고 운반체의 머리를 향해 날카로운 발차기를 날려. 비스나갔지만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사실 적의 손에서 떨어진 무기에 대한 것이었어. 리나는 공중에서 그것을 잡고 탁월한 움직임으로 상대의 팔을 잘라버려. 땅에 발을 디디고 다시 휘둘러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해. 일격!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인간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 팔을 빠르게 재생할 수 있는 운반체와 말이야. 팔이 다시부터 그녀의 칼날을 막고 순식간에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돼.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티아는 조금 단단하게 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정화자들은 그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깨닫고 얼굴이 굳어. 그녀의 무기는 막혔고 팔은 공중에 들려 카토의 주먹을 꽉 잡고 있었어. 운반체는 이제 더 세게 칠 거라고 경고해. 선장은 방어하려 하지만 엄청난 힘에 멀리 날아가. 나무에 부딪히며 무릎을 꿇고 싸움에 지쳐 쓰러져. 바로 그때 그녀 목에 걸린 목걸이가 끊어지며 그녀와 아버지의 사진이 드러나. 그녀는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려. 이를 지켜보던 카이도도 부모님을 떠올리고 어릴 적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했던 기억을 떠올려. 자신을 아이의 롤 모델로 여기는 것을 듣는 건 부끄러웠지만 아버지로서 매우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운명의 잔혹함은 몇 년 후 운반체들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찾아왔어. 젊은 카이도는 마요와 함께 도망치라는 말을 들었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괴물을 막았어. 아이들을 돌아보며 아버지는 눈부신 눈으로 미소 지으며 카이도를 믿는다고 말했어.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고 그는 운반체를 절벽 아래 불타는 숲으로 끌고 갔어. 그의 아이들은 그를 위해 소리치고 울 수밖에 없었어. 리나가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이며 눈을 감자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어. 하지만 아무런 충격도 없었고 그녀는 적의 팔이 무기를 밀쳐낸 후 나무에 박힌 칼날을 보았어. 카이도는 겨우 제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티아를 나무라며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 꾸중했어. 그녀는 그가 억지로 깨어났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이 곧 즐거움으로 바뀌었어. 그의 앞에 있는 정화자는 그의 목표를 가로막고 서 있어. 마치 여동생을 지켰던 것처럼 그는 모든 장애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그는 그녀에게 소리치며 선장은 고다이와 다르다고 말해.
차가운 어조로 그녀는 자신은 여전히 인간이라며 이전에 카이도가 운반체는 언제나 운반체라고 말했던 것을 되돌려 주었어. 게다가 그는 많이 변했고 이미 그들과 더 비슷해졌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의 몸은 다시 피로 때문에 쓰러지기 시작했어. 의식을 잃기 전에 그는 운반체에게 동료들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럴 경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해. 이 말과 함께 그는 의식을 잃고 선장의 품에 쓰러져. TS는 리나에게 카토를 죽인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고 제약이 풀리면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알려줘. 게다가 카토가 그들의 목숨을 구한 것은 사실이고 그녀는 인간이 은혜를 배신으로 갚을 만큼 부끄럽지 않다고 믿고 싶어해. 동료라는 그의 말을 떠올리며 티아는 아직 감염된 야지를 바라봐. 에너지 덩어리가 그녀의 몸을 강타해. 선장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만 운반체는 자신이 바이러스를 약간 감염시켰을 뿐이라고 그래서 잠시 길들여질 것이라고 설명해. 모든 것이 정리되자 운반체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본체 안으로 사라져. 임무의 고난은 팀원의 절반 이상이 사상자로 끝나. 선장은 이제 죽은 부하들을 애도하며 얼굴을 찡그려. 숲이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녀 내면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 잠시 후 카이도는 눈을 뜨고 낯선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해. 리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평상복을 입은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아파트에 있다고 말해. 젊은 카이도는 진정하지만 갑자기 타이노와 토라가 그들 앞에 나타나면서 오래가지 않아. 그는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두 남자를 알아차려. 1급 정화자는 하루 종일 잠들어 있었다며 그의 안부를 가볍게 묻지. 괜찮다고 말하며 그는 협회에 보고한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확인해. 현재로서는 거기에 있는 세 사람만이 그의 비밀을 알고 있어. 반면 부선장은 그리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그들의 뒤처리를 하는데 밤새도록 시간을 보냈다고 말해. 지칠 대로 지친 그는 담배를 끄고 바로 신문에 들어갈 생각이야. 간략한 브리핑 후 그들은 중급 운반체와 상급 운반체의 존재를 확인해. 증오에 찬 시선으로 리나는 그런 비열한 존재들과 왜 손을 잡았냐고 묻지. 타이노는 말 조심하라고 그녀에게 말해. 그들이 이제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그는 카이도를 편하게 부르며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티아와 함께 일했고 인류를 배신한 것처럼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 미안한 마음에 선장은 부끄러워하며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해. 한편 토라는 둘 다 진정하라고 말하며 대화의 흐름을 되돌려 놓아. 그는 마침내 상급 운반체를 그들에게 소개할 때가 되었다고 말해. 주저하지만 카이도는 티아를 부르고 그녀는 본체 옆에 나타나 앉아. 리나는 즉시 경계하며 싸울 준비를 해.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이 나빠서는 안 된다며 긴장하지 말라고 해. 부선장은 동의하며 상관에게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합의를 상기시켜. 그녀는 다시 자신을 제어해. 먼저 토라는 놀랍게도 야지를 옮기는 것을 도와준 티아에게 감사를 표해. 카이도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지. 동료는 의료시설에 격리되었고 공식적으로 임무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어. 그녀를 본부에 넘기면 분명 실험용 쥐로 만들 거야.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티아는 피더를 치료할 수 없고 죽기 전에 증상만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해. 리나는 카이도에게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말해. 그들이 같은 방식으로 감염되었으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녀는 적극적으로 그를 본체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현실이 선장을 강타해. 한편 타이노는 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고 말해. 그는 금색 운반체에 대해 묻고 그것이 침략과 같은 것인지 질문해. 왜 그들은 세계를 공격하는 거야? 그녀는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설명하려는 순간 어둡고 강렬한 에너지가 솟구쳐. 깜짝 놀란 티아는 얼어붙었고 차가운 식은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침착함을 되찾은 그녀는 마침내 도착했다고 말한다. 상위 계층의 존재가 그들의 차원에 들어와 모든 것의 번거로움에 대해 불평했다. 그는 티아가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그녀가 오이의 역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배가 고팠던 그는 군침을 삼키며 아래의 수많은 인간들을 내려다보았다.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상위 캐리어 중 4위인 크랭크는 간식을 먹을까 고려했다. Nó làm thịt có mấy cái nhưng mà nó cũng hết rồi. Chỗ đấy mà anh chơi hết rồi á? Tí nó phải xóa vợi đi kiểu trước cứ vắt lên rồi ấy.